네. 자,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할 것은 남성 청결제 TSO. 와, 이 포장이 너무 이뻐요. 근데 고급 화장품 같은 좀 느낌이 나네요. 전 처음에 화장품인 줄 알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남성 청결제 TSO. 남성분들 중에 의외로 이게 참 말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타구니 이 주변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네. 가려움증, 네, 많아요. 습진, 악취 때문에 고민이지만 왠지 부끄러워서 병원 찾기 꺼리는 그런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짧게 그 훈련소 생활을 했는데 네네. 내 옆에 자리에 있던 친구, 네. 제가 98번이었는데 그 친구만 95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와, 이건 뭐 진짜 악취도 이런 악취가 없는 거예요.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어디야 거기서 나는 거지. 그래서 야, 너 좀 의무실 좀 한번 가봐라. 이렇게 정중하게 제가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남성 청결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처음 들어봤고요. 처음 들어봤죠. 네. 처음 봐요 지금.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자, 그래서 김용민닷컴이 TSO를 추천합니다. TSO는 남성 청결제와 수딩 크림 두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TSO 남성 청결제는 슈퍼푸드인 마카. 네. 마카가 또 여기서 나오네요. 네. 페루의 산삼 마카. 네네네. 마카 뿌리 추출물이 핵심 원료입니다. 남성의 왕성한 채모 부위, 즉 사타구니, 겨드랑이, 수염 부위에 사용하시면은 깔끔한 세정 효과와 함께 청량감을 제공합니다. TSO 수딩 크림은 달팽이 점액 여과물과 아르간 트리커넬 생전 처음 말해보는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습니까? 모로코의 나무 열매. 그냥 사과 같은 걸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저 귤로 만들면 안 돼요? 저기. 꼭 아르간트리커네 이걸로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모로코의 나무 열매. 꼭 모로코입니까? 예. 네. 자, 그리고 이런 이 모로코의 나무 열매 오일 등의 피부 진정 그리고 수분 공급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함유해서 땀과 냄새 발생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성. 네네. 그리고 채모 속의 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네. 가슴에 난 털도 해당됩니까? 네, 채모 모든 부분. 그래요. 혹시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머리에 발라도 되는 거예요? 네. 머리는 쓰임새가 없지. 쓰임새가 없어서. 네. 자, 남성 청결제 TSO 단순히 향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이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 남성의 채모 부위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땀의 근본 원인인 박테리아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이게 데오드란트 대신 쓸 수도 있는 거겠군요. 그렇죠. 네. 예. 자, 이 TSO 그러면 이게 믿을 만한 물질이냐? 미국 FDA OTC로 등록이 완료가 됐어요. 예. OTC가 뭡니까? OTC, 네. OTP 동생입니다. OTP 카드 동생. 어디 OC? 오나라 OC예요. 네, 그렇군요. 자, 미국 FDA로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식품의약국. 네, 그렇습니다. 저 약국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의사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미국의 의약품 관리 및 판매 제도로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차원의 소비자 보호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OTC가 말이죠, 맞죠? OTC가 예. 네. 자, 그리고 박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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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 그래요. 뒤에 영어 계속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러다가 광고 안 하겠다고 하겠는데. 이거 좀 한글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예. 네. 안티박테리얼 효과를 입증했고 유럽 CPNP와 중국 위생허가 CFDA 등록을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유럽하고 중국의 뭐 FDA 그런 거. FDA 같은 거죠. 아. 예. 그래요. 저희들의 지식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긴 한데 부담이 됩니다. 한글 외에 글자가 너무 긴장합니다 지금. 네. 자, 미국 FDA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이게 더 이상 그렇죠. 염려하거나 고민하게 만들 그렇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TSO 포맨 2종, 포맨이면 포맨이 되겠죠. 남성을 위한 이 두 종 대용량 세트. 여기 대용량 세트가 요겁니다. 이제 남성 청결제 120ml하고 수딩 크림. 자,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남성 청결제 TSO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네요. 그 95번 그 친구 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95번. 아, 네. 친구에게. 네. 아, 친구 있을 때 정말 음. 군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화생방 훈련이 차라리 더 안락했어. 화생방 때 네. 딴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누워서 편히 쉴 때 이게 어디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거기만 냄새가 나면은 좀 괴롭긴 하죠, 거기가. 네. 그 오뎅이 부패한 냄새 있잖아요. 뭐 오뎅이 부패한 냄새. 오뎅이 부패한 냄새. 그 무슨 냄새지? 오뎅을 부패할 악취입니다. 때가- 네. 악취예요, 악취. 자, 그런데 이 친구한테 그때 TSO가 없었다는 점이 너무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네. 예. 이거 군인들에게 하나씩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이 기본적인 보급품으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TSO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남성분들 고민 다 끝났어요. 이걸로 끝났어. 자, 여러분 TSO 남성 청결제 TSO 이제 모든 남성들을 구원하게 됐고요. 이 수딩 크림 같은 경우는 여성도 이제 쓸 수 있다고 하는군요. 오. 그러나 이제 수딩 말고 남성 청결제는 여성분들이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이 가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 TSO 포맨 2종 대용량 세트 요겁니다. 요거. 네. 그리고 또 소용량 세트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작은 그런 크기겠죠. 대용량 세트는 7만 원. 인터넷 최저가가 최저가가. 7만 원. 인터넷 최저가가 7만 원. 이거 소용량은 인터넷 최저가가 6만 원인데 6만 원. 김용민닷컴이 그 가격에 팔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은 59,000원. 대용량이 59,000원. 대용량이 5만 9천 원. 대용량이 59,000원. 11,000원이나 쌉니다. 네, 11,000원이나. 자, 김용민닷컴에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자,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남성 청결제 TSO. 네, 손자까지 이렇게 손자가 벌써부터 이렇게 청결제가 필요할 정도면 좀 심각한 상황이죠. 네. 어쨌든 이 털이 있는 부위에 모두 바를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TSO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TSO. 스페인어로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강하다. 네. 이거 그렇죠. 이게 강하다고 해서 딴 용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청결제, 청결제. 청결제로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저 은밀하게 많이들 구매하실 텐데 네. 김용민닷컴에서는요 이런 거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당연하죠. 인명성. 네. 예, 그래서 저기가 발송할 때는 그 주소와 함께 변광세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익명성을. 예, 그리고 전두환 앞 이렇게 해서 네, 보낸 네.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네. 그렇군요. 농담이고. 네. 자, 여러분 TSO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허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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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급하게 모셨어요. 네. 허지현 TV 1만 돌파. 아이고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뭐 몸짱 만드는 컨텐츠 뭐 그런 거 들어가 있나? 한번 좀 벗을까요 여기서? 근데 너무 좋아. 그래요? 오,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이제 직장에서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1년 동안 할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잘하셨어요. 네. 이럴 때 건강을 맞아요. 건강이야 건강. 네. 우울증이 좀 있어서 그거 좀 그 이제 달래고 하는데 사실 운동만큼 좋은 아. 약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자기 이해는 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난 왜 낙선 당하고 그런 생각을 못했지? 그렇게 먹으셨다고. 아, 우리는 먹을 거 주면은 해결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허 기자님, 네. 그 한겨레에서 네. 어떻게 뭐 법조 출입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때 제가 법원 이제 출입 기자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저 그 자원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저와는 좀 안 맞을 수 있는 공간 취재처가 너무 좀 폐쇄적이고 이 양반은 가만히 현장을 좋아해. 그렇죠. 현장. 네. 딱 사회부 스타일이죠. 예, 거기도 물론 사회부인데 네. 최근에 아무튼 그 일부 법조 팀장들이 성명서에 낸 네. 그 땀내 나는 취재. 땀내 나는 그게 제 스타일인데 네. 사실 법조 취재는 땀내 낼 게 자, 별로 그래서 없거든요. TSO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O. 이거 뭐죠? 남성 남성 청결제. 땀내에는 TSO가 답이에요. 제가, 네, 네. 예. 제가 좀 더럽나요? 이게 아무튼 예, 예. 많이 팔아주십시오.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땀내 나는 취재를 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별로 좀 이렇게 안 가고 싶었는데 예. 그런데 한겨레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우리 한겨레 법조의 기사가 속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네, 너무 그래서 그 검찰발 그냥 그렇죠. 예, 써주는 그런 대로. 걸 제가 대놓고 뭐 어디다 얘기하진 않았지만 네. 내가 좀 가서 네. 우리 한겨레의 법조 기사를 좀 바꿀 수는 없을까. 근데 다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뭐 이걸 바꿉시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실력도 좀 키우고 성과도 내고 하면서 입지를 좀 다진 다음에 그래야지. 예, 그런 꿈을 갖고 이제 좀 호랑이 굴 같은 데로 들어갔었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법조 경험을 이제 시작했는데 주로 이제 법원에 있되 이제 검찰 취재는 역시 백업해서 같이 다 하거든요. 그렇지. 주로 이제 그 검찰 반장, 우리 지금 최현준 지금 법조팀장이 그때 저 있을 땐 반장이었는데 그분 도와서 이제 이런저런 취재 많이 같이 하고. 뭐 가장 크게 밝혀낸 사건 중에 이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집안의 그 탈세 네네. 있었거든요. 큰 그거랑 거. 그거랑 이제 변호사법 위반한 거 있었어요. 그 신고 안 한 거 우병우 수석이 예. 변호사 때 그런 건 제가 이제 밝혀내가지고 보도 그 검찰 이제 반장이랑 같이 취재해서 검찰 발은 아니고 제가 그냥 검찰 쪽에서 봐준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보도하고 그런 게 진짜 사실은 땀내나는 취재라고 저는 검찰이 생각을 하죠. 우병우를 봐준 거.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사실 변호사법 위반이고 그렇죠. 다 사실은 다 민원이 들어가거나 어디 제보가 들어갔으면 이미 수사로 다 밝혀져서 민정수석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게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이미 됐더라면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검찰에 우병우 기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병우 라인이 많이 그 퍼졌어요. 우병우를 불편하게 할 기사가 네. 한겨레 법조팀 안에서 나왔단 말이죠. 한겨레 법조팀을 향한 뭐 유형 무형의 압력 이런 거 없었습니까? 아니 전혀 뭐 그런 거는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예. 그러니까 한겨레 같은 경우는 다른 언론사랑은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성역 없는 보도를 해냈을 때 사실은 더 승진하는 구조가 한겨레 내부에는 그렇지. 그런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래서 보도가 예를 들면 조선일보 뭐 네. 중앙일보에 나왔으면은 그 이제 전화를 했겠지 어딘가에. 이거 왜 이래? 식구끼리.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만은 한겨레는 뭐 그렇게 할 수는 근데 당시에 없었겠죠. 근데 좀 예. 재밌는 국면이 하나 있었던 게 예. 일보가 예. 우병우 처가 땅에 예. 어떤 그 문제를 먼저 보도를 하긴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일면에 담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거를 이제 제보자가 좀 약간 검찰 고위 간부였는데 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거는 사실은 일보가 오히려 우병우를 길들이려고 터트린 아, 그, 우병우에게 예. 자, 좀 깊은 얘기까지는 좀 어려운데 네. 괜히 또 고소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청탁을 쪽에서 뭔가 사주이거나 사회부자이거나 편집부자이거나 어쨌든 고위 간부와 연관된 어떤 걸 민원을 부탁했는데 우병우 쪽에서 그걸 거절했다고 근데 실제로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길들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우병우가 뭐 그렇게 그렇지.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들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언론 권력을 사회 감시와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언론 본분의 목적이라기보단 네네. 사주의 이익 혹은 회사의 이익 또 내 개인의 이익을 그렇지. 통해서 악용한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네. 당시에 의 우병우 보도를 제가 쫓아갈 생각도 없었고 다만 저는 그냥 제 자체적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은 자격이 없다는 여러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그 땀내나는 취재를 그 당시에 저는 했었다고 생각하죠. 네. 그래요. 그런 게 진짜 땀나는 그렇죠. 기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 최근에 이제 그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 기자단이 보여주는 행태, 이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기자단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괜히 그 기자실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들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요즘에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 기자단이 네. 그야말로 PD 수첩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명을 냈었고요. 이것이 지금 또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요인이 됐어요. 이 국면을 한번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빡쳤어요. 꽉 찼다. 네. 저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럼요. 유튜브에서 어때? 안 잘립니까? 그런 게 어딨어. 네. 이것만큼 그 기분을 적절하게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에 빡쳤냐면, 그러니까 PD수첩의 보도가 나오고 나서 당연히 논란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니까. 네, 그런데 그래도 네. 한두 명쯤은 우리가 겸허히 우리도 몰랐던 부분 밝혀줘서 고맙다. 예. 자체 뭐 기자단 내 뭐 감찰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게 한두 줄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렇지. 맞아요.
제가 그렇게 빡치지 않았을 텐데 예. 그 성명서 내용을 보는데 법조 팀장들이 20명 넘게 이렇게 한 걸 보는데 예.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은 자기 내부 성찰을 할 어떤 이제 그 역량이 사라졌구나. 예. 그래서 염치가 사라졌어요. 예, 이건 고인물을 넘어서 썩은 물이 돼가고 있구나.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물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물 들어 엎어야 되거든요. 예, 양동이를 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이게 PD수첩에도 보도가 뭐 다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이제는 이 선배들한테 법조팀장들은 다 굉장히 나이가 많거든요. 이 선배들에게 내가 뭘 기대하거나 이럴 게 아니고 미안하지만 내가 비록 후배지만 이 선배들 집단으로 내가 들이받아야 되겠다. 네. 예. 오히려 어쩌면은 PD 직군은 저희 기자 직군과는 사실은 조금 약간 선의의 다르죠. 경쟁자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픈 매를 맞았으면 창피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그런 얘기를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매를 맞았으니 피디를 깐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아니,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통상 저도 참 네. 이게 좀 심각하다라고 느낀 게 네. 통상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성명을 발표를 하면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하고 반박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한 줄도 없는 거야.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그 누가 초안을 썼을까? 나 그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마 기자단 간사가 아마 제일 열받아서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주동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MBN 김건훈. 네, 뭐 MBN 제가 뭐 하여튼 그런 MBN?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전체 기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후닥닥닥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겨레, KBS, MBC 뭐 이런 법조팀장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뭔가 그 그러니까 카톡방에 이렇게 성명서가 나갑니다 하고 공유되고 나서 5분인가 10분인가 있다가 이거 뭐 다 동의하시는 거면 이럴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시간도 별로 안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건 굉장히 졸속적으로 진행된 거고 아마 그래서 그 간사가 주도해서 한 걸 겁니다. 근데 참 너무 슬픈 게 뭐냐면은 거기 그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 취재 현장, 검찰 기자실에서 서로 얼굴 보고 안면 익히고 그랬던 사이고 네. 그 차원을 넘어서서 같이 회식도 하고 검사와 함께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야 너희들 다 같이 우리 한 편이잖아, 한 식구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 안 낼 거야? 이런 어떤 무언의 압력 같은 것도 담겨 있어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저 우리 또 하재영 기자님 오늘 모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청와대 청원을 하셨는지. 이거 저 검찰 기자실을 없애자라는 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뭐 이제 제목은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네. 뭐 소위 말해서 그날 새벽에 그걸 보고 사실 빡쳤고요. 그러고 나서 막 잠이 안 오는데 부글부글 끓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기사를 한번 비판 기사를 쓸까? 근데 마침 그때 어떤 분이 SNS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허 기자님 제가 국민청원을 하고 싶은데 글재주가 없어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그래도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자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래도 허 기자가 직접 한번 올려봐 주시면 어떠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내가 그런 걸 써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사실 우리 기자들의 문제니까 어쩌면 국민들 앞에서 이거를 기자 스스로가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래서 내가 법조 기자 생활을 안 해봤으면 잘 모르고 뭐 함부로 이렇게 뭐 기자실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욕을 먹겠지만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고 그것이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언론개혁의 순기능을 발휘할 거라는 거를 저는 체감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이 법조팀장의 이 성명에 반박도 할 겸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국민들에게 좀 환기도 좀 할 겸 그래서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 싹 다 뒤집어 엎어져 버렸는데 이걸 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좀 고민할 어떤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그날 새벽에 약간은 좀 충동적이기도 했는데 근데 언제 썼어야 될 청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나중에 들더라고요. 후회하더라도 결국.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검찰 기자실을 없애자는 청원을 냈는데 이게
검찰 기자단에게 주어진 특권을 없애려 하는 것이다. 뭐 그런 의도를 또 밝히셨어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동료 기자들은 분명히 절 비난할 거거든요. 야, 너도 그렇게 혜택 누려놓고 그리고 기자실 있으면 좋은 거 너도 알잖아. 너도 분명히 보도자료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받고 뭐 실공간이 있으면 좋고 책상도 있으면 좋은 거 다 아는데 너는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너 동료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얘기할 텐데 그래서 제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검찰 기자실을 물론 없애자고 제목을 썼지만 그거는 검찰 기자단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을 폐지하자라는 거고 검찰 기자실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요한데 다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소수의 기자들만 들어가서 일하는 기자실이 아니라 개방형 국민 브리핑실로 기자실을 온전히 바꾸고 그렇게 해서 취재 편의를 기자단이 골라서 취재 편의를 받는 기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출입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기자라면 그 부처 출입이 허가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등록제로 바꾸는 거죠. 허가제가 아니라 그런 형태로 해서 기자실은 존재하면서 다만 우리 기자단이 언제부터 누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우리만 독점하게 된 그런 취재의 편의를 국민과 함께 다 같이 공유하자 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저를 굉장히 아마 비난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 편의 이런 걸 다 포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검찰 감시를 포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기자실의 형태를 바꾸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특혜를 국민과 함께 나누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기자보다 더 많은 사실은 취재력을 발휘해서 인터넷에 많은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그런 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생각이 전 드는 거죠. 그래서 좀 다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재영 기자가 저기 그 서울에 있는 외신 기자들한테도 전화를 돌려봤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네들은 한국의 이 기자들의 논란을 어떻게 보냐.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이제 그 외신 기자들은 해외 출입처도 가져보고 여기서도 해보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검찰 같지는 않거든요. 거기는 검찰이 이제 사실상 힘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뭐랄까 주로 이제 뭐랄까 그 어떤 권한 유착은 이제 외교 정치 이쪽에서 좀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설명해 주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뭐 검찰을 떠나서 경찰도 마찬가지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그 취재가 안 되는 곳은 진짜 한국만큼 그렇게 열악한 곳이 없다.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몇몇의 소수 특권을 가진 특권적 지위를 가진 기자들만 취재가 되고 나머지는 아예 접근조차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로이터 통신 이제 기자랑 친해가지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영어로 물어봅니까? 한국말 잘하는 기자가 여기 와 있습니다. 영어로 했다면, 로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말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영어로 했다고 그러면 쫓아낼 뻔했어요. 그래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도 그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이제 한국의 이슈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조국 가족 수사 같은 경우는 해외 언론들도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 취재를 하려고 이제 검찰에 전화를 하면 그 공보가 그런다는 거예요. 차장 검사가. 이 검찰 기자단 간사한테 물어봐라.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아니 근데 기자단 간사한테 물어봐도 안 알려주는데 그러면 우리 외신들은 보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건 나도 모른다. 그럼 기자단과 협의를 해라.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아니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해외에 알려져야 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 언론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검찰이 확인해주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바로 잡아주고 무조건 기자단에게만 해명하면 그럼 외신들은 어떻게 취재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정말 한국만큼 이런 곳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일본도 심지어 지금은 이렇게 기자단이 이렇게 무슨 투표해가지고 누구 징계하고 이런 거는 사라졌다라고 자기는 들었다. 이게 한국의 기자단 시스템이 일본 다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해방 이후에. 그래서 한국은 정말 좀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기자실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청사 안에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정말 일부의 기자단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다른 목적을 가진 이제 취재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옛날에는 일도 일지를 포함해가지고 언론사가 극소수였기 때문에 기자실에 기자들을 다 채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언론 기본법이 폐지되고 또 뭐 인터넷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인프라가 촘촘하게 생기고 인터넷 언론이 부지기수로 생기고 이러면서 언론들이 뭐 술 헤아릴 수 없이 그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만큼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 기자단이 하나의 문턱이 돼버린 거죠. 예. 세상에 어느 그 공공에 돈이 들어간 청사를 사용을 하는데 그 공무원이 아닌 기자들이 여기를 쓰냐 마냐를 결정하는 데가 어딨냐고요. 그렇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이게 기자들이 지금 기자실을 유지하면서 그 특권을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내거는 명분은 뭘까요? 그러니까 권력 감시의 기능이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라는 네. 건데 예.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청와대 수입을 한다면 저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검찰 기자실을 출입하면서 권력 감시를 하는 건 네. 아니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기자가 막 이렇게 검찰 이렇게 복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수사 제대로 똑바로 하고 있는지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조서를 볼 수 있기를 해요. 조사실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못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인권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거야?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랄까 이제 보통 이제 권력 감시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서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거나 제보자의 증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서류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감시를 하면 돼요. 네.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청와대나 다른 정부 청사나 지자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굉장히 할 게 많죠. 네. 그래서 기자실에 앉아서 할 게 되게 많아요. 네. 네, 제가 상상해 보면. 그런데 검찰은 네.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3자의 수사 서류를 우리가 어떻게 못 정보공개 받죠. 청구를 그렇죠. 아, 그렇지. 하는 것도 이상하고 예. 해서 받을 수도 없고 아니면 그렇다고 복도 돌아다니면서 뭐 귀대기 하면서 뭐 볼 거 다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 그 기자실이 있어가지고 뭐 권력 감시를 한다는 건 기능적으로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검찰 식당에 군내 네. 식당에 메뉴판 한 3개월치 정보 공개 청구 뭐 이런 것만 가능하겠네. 그런 건 이제 법무부 상대로 그냥 하면 검사들 되는 비타민 D 건데. 부족. 그런 보도를 내기 위해서. 네. 네. 그러니까 보통 권력 감시라는 거는 제보가 들어올 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근데 제보를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땀내 나는 취재를 백업으로 이미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검찰한테는 최종적으로 전화해서 우리 이런 거 취재했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이냐라고 확인한 뒤에 보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권력 감시거든요. 굳이 검찰 그 청사 뭐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굳이 거기를 유지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일종의 업무 베이스 캠프 정도로 활용해 온 게 너무나 역사가 길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네. 그게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사실 권력 감시를 해와놓고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네. 그거 검찰발 기사였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거 양심적인 내부 제보자의 당시 이제 K스포츠 재단의 뭐 당시 고영태 네. 뭐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이거 이상하네라고 파보고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게 이거 왜 이런 게 수사가 안 됐지? 이거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여론이 움직여서 검찰을 움직인 것이지. 네. 법조 기자들이 거기서 어디 뭐 검찰 복도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왜 수사 안 해? 뭐 이러면서 발견해가지고 터뜨린 권력 감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검찰 복도 돌아다니면서 권력 감시 할 거 없어요. 단언합니다. 제가 거기를 들어가 봤기 때문에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번에 지금 어쨌든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이번 사태에 딱 부딪혔을 때 이게 만약에 권력 감시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처음에 했잖아요. 이게 피의사실 공표 이 문제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국민 알 권리냐 뭐 이 문제에 있어서 검찰 쪽에 이런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게 조금 더 합당해 보이지 않나요? 수사 과정에 대한 일일이 이제 생기는 그래서 이런 보수 신문들이 최근에 이런 행태들을 비판하면서 드는 예가 네. 박종철 사건. 그러니까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지. 아니 그 박종철 사건은 검찰이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 검찰이 숨기려고 하는 걸 찾아낸 거잖아. 자, 그래요. 지금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또 검찰 기자단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허 기자님, 그러면 기자실 없애는 걸로 끝납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이런저런 또 규제를 만들었는데
또 그런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취재를 예, 막는 거 그렇죠. 아니냐. 네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구체적인 대안을 뭐 여기서 뭐 자세히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 제가 며칠간 생각해 본 거는 추미애 법무장관 이제 새로 오고 법무 이제가 좀 안정이 되면 저는 일종의 이제 취재 보도 뭐 지원 뭐 개선, 관행 개선과 관련한 무슨 테스크포스를 법무부 안에 꾸려서 거기에 이제 기자단 간사도 참여하고 시민사회도 참석하고 언론계의 여러 이제 주요 인사 개혁의 목소리를 낸 참여하고 이렇게 여러 구성원들 뭐 또는 뭐 이제 학자들도 참여하고 해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 6개월 정도 서로 뭐 이렇게 토론과 뭘 해 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적절한 방식을 찾는 것이 어떨까. 근데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막 기자단의 반발이 섰던 건 네. 사실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 처럼 이렇게 이게 갑자기 툭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방식이 되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아래로부터의 어떤 이제 의견의 목소리를 받아서 그 아래로부터의 의견들이 그 사람들이 다 주체가 되어서 법무부와 함께 안을 만들어서 합의된 형태로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왜 법무 그 개혁위원회,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민사회가 다 참여해가지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합의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상상 정도는 제가 근데 한번 해봤죠. TF 구성에 네. 흔히 말하는 언론계나 기자단이 동의를 할까요? 해야죠. 뭐 아니 일단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만약에 제가 한 개 돌파를 네, 하고 네.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지시하겠습니다 했으면 뭐 그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말거나 대통령이 예, 이렇게 국민의 뜻을 받아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면은 뭐 당연히 뭐 어떤 이제 참여를 해야죠. 뭐 아니 어떻게. 근데 사실 보면은 이 기자단의 명분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자실을 모두 다 터서 최대한 많은 매체들이 들어와서 개방형으로 볼 수 하자는 있는 거죠. 개방형 브리핑룸 만든다고 하면은 네. 거기에 무슨 언론 자유 침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 그러긴 보고 했지만 더 이상 검찰 취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신들에게만 우리가 문을 열 것이 아니고 검찰 취재 하겠다는 모든 기자들을 등록해서 예, 다 같이 그러니까 국회 정론관 가보셨죠? 네. 거기처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거기도 브리핑 할 게 사실 있거나 굉장히 예. 좁아요. 이 정론관도 앉아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기자단들은 따로 이제 자기 방들이 있는데 예. 그냥 일반적인 국회 출입 기자들은 거기 그 브리핑룸에 정론관에 가서 빈자리 가서 네. 앉아가지고. 이게 아무 데서나 가서 일하는 거죠. 예. 뭐.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네. 아침 8시에 가도 자리 못 맡아요. 자리 엄청 치열해요, 경기. 뭐 정말 그래서 나는 검찰 취재에 진짜 내 온 사명을 다 걸겠어. 그러면 아침 이제 새벽 6시라도 가 있어야죠. 그게 기자 정신이죠. 뭐 자리가 좁아가지고 나 10시에 갔는데 자리가 없네. 이거는 본인 탓이죠.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출입 기자단 사람들은 한 네. 이제 9시, 10시면 슬슬 자기 자리 있죠. 여기도 아무개 언론사 딱 네. 붙어 있으니까 거기는 고정 자리니까. 나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화가 났던 건 뭐냐면은 왜 기자들이 검찰 편에 서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받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고 청와대 터는 거 봐요. 여당 의원들 그렇게 수사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수사 이후서부터 전두환 구속 이후부터 검찰의 힘이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부나 특히 민주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그렇지 우리가 수사기관 앞에서는 모두가 피의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자세로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서 이제 더 이상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검찰에게 넘어간 셈이 됐죠. 사실 그때 대통령이 특권을 벌이면 모두가 다 특권을 벌일 줄 알았는데 이 권력이 검찰한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항상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이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권력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권력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게 제 개동 철학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권력을 주지 않으면 강제적인 수사가 가능한 검찰한테 가기 마련이란 거죠. 이명박 박근혜 때 권력이 어디 있었어요? 청와대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검찰 그때 우리가 검찰이 이런 특권화가 돼가지고 모든 권력 머리 위에 있는 심지어 선거민주주의 그 머리 위에도 있는 이런 형국을 보면서 우리가 개탄한 게 네. 요즘에나 그렇게 개탄을 했지
박근혜 이명박 때 그런 고민을 했습니까? 왜냐? 그때 권력은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은 부당하게 쥐고 있는 권력이고 이 권력을 그 검찰로부터 빼앗는 것 이것이 검찰 개혁이자 언론 개혁이 아니겠는가? 지금 언론이 검찰 편에 왜 섰겠어요? 검찰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검찰에 기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권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권력이 또 검찰한테 갔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들이 권력한테 기대는 거지. 아니 이명박 박근혜 때 그 기자들이 어디에 줄 섰습니까? 청와대에 줄 청와대. 섰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검찰 이쪽에 줄 섰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권력이 어디 있느냐를 네. 좀 주목해야 되고 그것이 검찰하고 합쳐지는 순간 이렇게 비극은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전 그렇게 판단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네. 이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할 기자들이 거꾸로 이 대관을 해요. 대관을 해. 검찰총장한테. 그래서 윤석열한테 추미애가 호흡을 잘 맞출까. 이따위 기사나 써대고. 새끼들 진짜. 아니, 어떤 그런 제목도 있었어요. 새끼들이 뭔가 있었어요. 희망사항이 담겨 있는 제목 같은데. 아니 그거 보셨어요? 그 경향신문 기사?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제 김용민 우리 선배님 같은 그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말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전 한겨레 후배 우리 주니어 기자들 성명서 낸 거 그렇죠. 보고 예. 조국 당시. 그래서 야, 정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늘 있었어요. 뭐냐 권력 감시 좋다. 네. 좋은데 네.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 권력이 진짜 그러니까 정권이 정말 바뀌었다고 생각하니? 제가 볼 땐 바뀌는 중인 것 같거든요, 여전히.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은 물론 바뀌었죠, 표면적으로는. 근데 우리 사회에 진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은 여전히 교체 진행 중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권력 감시 당연히 좋은데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사회 권력이 정말 교체됐다고 생각하냐? 왜 검찰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브하게 판단하냐? 제가 요즘 이제 SNS 상에서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서초동에 하나회가 있다. 서초동 하나회. 네. 서초동 하나회가 내년, 그러니까 쿠데타는 쿠데타인데 과거처럼 막 탱크, 뭐 총 이런 거 갖고 나오는 쿠데타가 아니라 소프트하게 서초동 하나회가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소프트한 쿠데타를 정권을 상대로 벌이고 있다고 나는 본다. 왜냐?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거칠게 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면 당연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걸 그들도 당연히 노련하게 알고 있죠. 네. 다른 방식의 소프트한 쿠데타를 조국 정국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힘을 확인했고 그렇지. 그 이후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그 소프트한 쿠데타를 서초동 하나회가 계속 진행해 갈 것에 대한 우려를 한겨레 주니어 기자들도 해야 된다. 그렇지. 당연히 권력 감시는 해야 되지만 그 권력이 왜 청와대에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실 더 큰 힘은 어쩌면 이미 서초동이 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고려까지 해가면서 그 성명서를 썼어야 된다라고 만약에 제가 이제 한겨레 안에 있었다면 그렇게 이제 반박을 했겠죠. 그런데 네. 뭐 아무튼 뭐 제가 이제 너무 부끄러운 이제 일을 이제 해서 뭐 이렇게 말할 기회는 아니 없지만 그 얘기는 됐어. 뭐 그 얘기는 그건 전했어.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유동적이에요.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최고 권력인 것 같지만은 권력을 아예 내놓고 심지어 청와대 코앞에서 저 빤스가 지랄 발광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이런 권력이 무슨 권력이야. 이 권력은 서초동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하고 반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한겨레가 경향이 삼성 털고 검찰 털어봐. 박수 받지. 독자수 확 늘고. 근데 지금 엉뚱한 것 가지고 두들겨 패고 있으니 국민들이 열불이 안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 한겨레는 네, 삼성 예, 그렇죠. 삼성하고 맞짱떠 합니다. 저희 그래요? 유일하게 언제? 9개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중에 유일하게 삼성하고 맞짱 뜨는 매체야. 그럼요. 삼성이 최근에 삼박이사는 한겨레에서밖에 못 봤어요. 또 그런 게 그러니까 잘하는 거 왜 잘했다고 그 격려해주고 떠나면서 이렇게 옹호를 해? 웃긴 사람이네 진짜. 그래요. 네. 이제 이게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이 보이면 그게 적이에요. 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런 공권력이 행사되는 필수 불가결하게 공권력이 행사되면은 그걸 권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공공이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법에 규정돼 있는 또 이 우리가 상식과 법례의 기초에 봤을 때 네. 오버하는 이런 그래서 힘자랑하는 이런 자들이 권력입니다. 이런 자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면은 이 민주공화국은 위협받게 돼 있어요. 저는 공정이란 그 화두가 올해 우리 사회 주요한 화두 키워드 네.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저는 뭐 전폭적으로 그 화두에 대해서 뭐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면도 있고 좀 동의하지 못하는 면도 있긴 한데 그 공정이라는 화두는 검찰 권력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이 휘두르는 이 잣대, 수사, 권력 공정해요? 하나도 안 공정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둔감해요. 네. 특히 기자들, 언론계 사람들이 왜 검찰 권력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둔감한지를 모르겠어요. 참 그게 문제입니다. 정말. 검찰이 그러니까 순수한 중립적인 이제 수사기관이라고 아니, 국민들은 이미 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 기자들은 일단은 그래도 엄연히 이게 증거와 객관에 의해서 수사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늘 검사들과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그들의 얘기만 듣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뭐 증거도 없이 수사하겠냐? 아니, 수사하겠죠. 근데 그 증거를 선별해서 보여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PD수첩이 지적한 건 바로 그거거든요. 네네. 검찰이 설마 증거를 조작하겠어? 검찰이 설마 뭐 조작 수사를 하겠어? 다만 자기들이 흠집내고 싶은 대상만 슬쩍슬쩍 언론사에 흘려주는 그것.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코끼리 다리가 4개인지 5개인지 3개인지는 사실 장님이 이렇게 더듬어 봐야 되는데 그쵸. 그 손을 이끌어주는 거는 결국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우리는 권력 감시했어요. 우리도 코끼리 다리 만져봤어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꾸 법조팀장들은 주장하지만 결국 그 손을 이끌어주는 사람은 누구야? 우리는 수사서류를 못 보잖아요. 기자들은. 결국 그 수사서류의 일부를 보여주는 건 결국 검찰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보여주는 세상만 일부 봤다고 해서 우리가 권력 감시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너무 나이브한 거죠. 그걸 또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럴 수 PD 수첩 없는 거죠. 보면서 저는 어지간하게 들었고 전해 들었고 이런 사안이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장면 하나 있었는데 차장 검사실 방 앞에서 네, 예, 한 명씩 들어가서 듣고 나는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 장면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사실 흔히 보는 풍경인데요. 저도 이제 그 PD수를 보면서 약간 저도 반성을 했어요. 이런 것이 외부의 눈으로 봤을 때 이상하게 비칠 수 있겠구나. 엄청 이상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기사 쓸 건데 이렇게 나가도 되나요? 라고 확인하는 게 네. 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외부의 입장에서 보면 저런 거조차도 이상하게 비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와 확실히 기자들의 눈높이는 정말 다르구나. 그렇죠.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한겨레에 실린 그 칼럼 중에 강준만 칼럼 있었습니다. 예. 다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겨레 안 본 지 오래됐어요. 한겨레 안 본지 오래됐다. 왜 안 봐? 좀 보시지. 자, 이거 제가 그 칼럼 일부분을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 그 기레기라고 욕하는 당신들, 시민들이죠. 시민들 보고 뭐 한마디로 당신이 기레기라고 욕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당신 못지않게 선량한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욕먹는 사람들도 선량한 국민이다. 진영 논리에 따른 정파적 투쟁을 하더라도 누가 더 나쁜가를 따지기보다는 누가 더 잘하나를 따지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봅시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꾸 해장국 언론만 찾는 당신, 술을 좀 죽여보면 어떨까요? 야, 이거 진짜 이 양반이 완전히 맛이 갔구나. 진작에 맛이 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술주정으로 지금 매도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의 이런 언론에 대한 불만 표시에 대해서 이 사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준만 교수의 최근 글, 네. 뭐 강남 좌파 2 서적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고 뭐 맥락에서 보면 어떤 취지에서 하는 얘기인지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게 이 칼럼 지금 김용민 선수가 얘기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진정한 의인이라고 여기는 논객 또는 선동가들과 그들의 주장이 발설되는 매체에는 뜨거운 지지를 보낼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나의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주는가 이 기준에 따라 의인과 참 언론의 여부가 결정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논객 또는 선동가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이런 식의 잣대면 지금 허지영 기자도 선동하는 거야. 네. 그렇죠. 다만 저는 팩트와 근거와 경험을 갖고 선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누가 나의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 주는가 이 기준에 따라서 뭐 참 언론의 여부가 결정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저는 이 지적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 수용자들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불신을 보내는 게 과연 내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줘서만 그런 건가? 그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지금 허지연 기자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 언론들의 이 정말 무의식적인 관행 이거 자꾸 바꾸라고 하고 있는데 언론 하나도 안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굉장히 그걸 단순화시켜서 오해하기 쉬운 글을 쓰셨더라고. 그러니까 좀 나 이 칼럼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별로 이렇게 뭐랄까 역시 좀 저는 강준만 기자님 뭐 여전히 존경합니다만 이 글에 대해서는 동의가 절대 안 되는 게 역시 그 약간 현장 취재 현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현학적인 그냥 분석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기자 개개인을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그들을 이렇게 선택적 받아쓰기의 기계로 활용되어가는 그 법조 보도 시장의 구조를 그 틀을 바꾸라는 것이지 기자 개개인들이 다 뭐 쓰레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사회학자시니까 제가 강준만 교수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어떤 용어를 가지고 악인들을 분석한 어떤 책을 낸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아돌프 아이히만 완전히 전범이에요. 네네네. 그 사람 재판에 가서 그 사람이 막 주장하는 걸 봤더니 너무너무나 평범하고 좋은 할아버지인 거예요. 네. 옆집 아저씨 완전히 악마이고 괴물 같은 주장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본 거죠. 사람이 악한 것이라기보다 그 사람 개개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났을 때 당연히 기레기도 아니고 당연히 정의감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매너 좋은 또 되게 잘생긴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데 개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악의 구조 속에 빠져들어서 그것이 옳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들이 고인물이 되게 만드는 그 구조를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PD수첩의 보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기레기라는 게 아니라 기레기로 만들어가는 그 구조 그게 바로 지금의 출입기자단 시스템이고 그래서 그걸 허물어버려야 그러니까 저는 그 주장을 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진짜 강준만 교수. 오늘 이 관훈에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허재현 기자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진 기자들이 보도편집국장, 정경사 그리고 법조 팀장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허재현 기자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는 한 기자 개인이 노력해서도 안 되는 문제고요. 맞습니다. 언론계 전체가 사실은 이거는 언론계 차원에서 일어나야 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저 PD수첩 성명 낸 걸 보면서 절망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안 된다. 한국 언론계에 과연 자정 능력은 있는가? 네, 없다고 저는 판단해서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빡쳤고 그래서 진짜 그래서 청원에 팍 바로 그냥 욕 먹더라도 그래 내가 나서자. 네, 결자 해제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강준만 교수 발언과 관련해서 예전에 싸가지 없는 진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냈었죠. 그래서 야 정상근이가 이렇게 많이 컸나? 정상근이를 상대로 해서 싸가지 없는 진보를 썼을 텐데 그런 걸 책으로까지 내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네.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 네, 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싸가지 없는 전도사. 자 근데 말이죠.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싸가지 없는 진보에 있어서 강준만 교수가 쓴 싸가지 없는 진보의 주인공은 난
저기 진중권이라고 봐요. 얘도 진중권이 아주 엄청나게 네. 씹었거든. 큰 상처를 받으셨어 그때. 근데 이 형님이 싸가지 없는 진보란 책을 냈을 때 진중권 봐봐. 자기를 겨냥한 건데도 뭐 아니 딴 사람을 겨냥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러면서 강 교수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강준만 교수의 정치적 세계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인데 시민을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 소비자로만 바라본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똑같아. 이건 아주 지적을 잘했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강준만이나 진중권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그냥 서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 시각은 아주 예리했어요. 시민을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 소비자로만 본다. 언론의 그 어떤 주체가 아니라 언론이 왜 있습니까? 공론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여기서 주체는 국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언론의 문제에 관련해서 시민들 당신들이 뭘 아냐? 너희들이 뭘 알아? 잘 모르잖아. 그냥 해장국 보거나 추종하고 말이지. 그래서 자기들한테 밉보이거나 마음에 안 들면 다 기레기라고 그러고 니들이 뭘 아니? 이러면서 너희들은 그냥 뭐 좋은 언론이 있으면 박수나 쳐라. 박수나 쳐. 뭐 반대, 비평 우리가 해줄게. 우리 언론학자 아니니? 나는 이런 맥락으로 읽었어요. 아마 본인도 자기가 그런 맥락에서 썼다는 거는 몰랐을 거야. 그러나 많이 봐온 바에 따르면은 참 이 지식인들의 한계가 거의 비슷해요. 명료해. 끊임없이 대중을 가르치고 싶고 그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중이 더 이상 존경해 주지 않으니까 이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뉴스 수용자들이나 네. 대중들이 항상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뭐 전문가나 이런 학자들이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술이나 덜 먹으래. 당신들 그 지금 우리 방송 시청하는 사람들 술 좀 그만 먹으래. 네. 그 얘기를 듣고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술과 그 관련된 이외에 것은 휴먼의학 영상센터에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1588 7161. 7161.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유튜브 방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저는 서로가 서로를 대체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제로 여겨서 그쵸. 서로 각자의 영역 속에서 좋은 긍정적인 역할들만 잘 합쳐지면 네. 우리 사회가 비록 시끄러운 민주주의 사회지만 그것이 용광로 속에서 잘 녹아가지고 좋은 어떤 그 긍정적인 정반합의 결과를 낳겠구나. 사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강준만 교수님이나 이런 뭐 이제 그런 취지로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사실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솔직히 제가 보면 유튜브 방송들 보면 진영 언론들이 있어요. 아유, 그렇죠. 저는 그거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제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영 언론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진영의 언론들을 우리가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 진영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좀 듣고 그리고 좀 나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진 않지만 어떤 기자들이 하는 얘기 뭐 허재영 기자 같은 약간 화끈한 얘기 잘 안 해주는 사람들 얘기도 좀 듣고 좀 밉지만 뭐 조금 뭐 한겨레 경향 뭐 이런데 얘기도 좀 듣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소비자 언론 소비자들이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네. 진영의 언론만 소비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그렇죠 잘못 판단하실 것 같고 좀 항상 보면은 나를 욕하는 상대편을 보면은 이게 어떤 그룹이나 통일된 어떤 결사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암흑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다 한 집에서 합숙하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욕할 만한 행동을 해. 그러면 니네는 이러잖아 이러면서 일반화를 시키면서 다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예, 뭐 물론 저도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이건 아니잖아. 자유롭지 않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강준만 교수는 술이나 처먹으라고 술을 좀 그만 먹으라고
해장국만 추종하지 말고 이거는 아니 참 난 너무 화가 났고요. 야 이렇게 해서 우리 시대에 지식인이 하나 또 가는구나. 그냥 나도 그래서 한 55세 정도 넘으면은 그때는 뭐 비평도 안 하고 뭐 아무런 뭐 왜냐면 그 젊고 명민한 그런 뭐 우리 젊은이들이 막 얘기할 텐데 거기 꼭 내가 또 꼰대처럼 뭐 이제 멘트 하나 더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때는 제가 그냥 말 안 하고 먹기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20대 개새끼로를 대가리 받겠습니다. 대가리 받겠습니다. 예. 네, 농담이었습니다. 그때 그 20대 때 그 저기 내가 20대 개새끼로 할 때 20대였잖아요. 내가 그 개새끼였어요. 너였습니다. 싸가지 없는 진보. 싸가지 없는 진보. 그래요. 자 오늘 허재영 기자님 모시고 검찰 기자단 그 해체 청원. 네. 기자실. 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그냥 제가 뭐 기자단을 싫어해서도 아니고 사실 같은 동료로서 네. 사실은 미안한 마음도 크고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그 양동이를 아예 부수고 그렇죠. 새 양동이를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여기 물 같이 드시고 싶은 사람 다 모이세요. 다시 한번. 근데 그 판을 누가 깔아줄 거냐. 결국은 시민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임한 권력이 시민들의 힘이 지금 청와대에 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청와대에 이제 청원도 넣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기자들도 취재하기가 더 편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취재가 공판 중심 취재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검찰에서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는데 다 똑같은 거 듣고 똑같은 기사 쓰는데 뭐하러 내가 뭐하러 진짜 한 줄 그냥 뭐 문장 하나 다른 뭐 단독 속보를 캐기 위해서 뭐하러 그렇게 뻗치게 하면서 고생해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한 2, 3년만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공판으로 취재 환경이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이 더 편해요. 정상근 기자도 경험 한번 했겠지만 법조 출입 기자단에 가입 못한 매체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을 얻으려고 법원에 이제 공보 판사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기자실로. 기자단한테 허락을 맞아요. 받으래. 기자 간사한테 그 판결문을 봤는데 취재하려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이 새끼들 니 똥국다 이 새끼들아. 아이 정말. 사실은 판결문도 사실은 공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연구 목적이나 뭐 네. 여러 가지 굉장히 제한적으로 네. 허락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법원행정처도 조금은 위법 소지가 있는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오고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특정 기자단에게만 그런 게 약간의 위법 소지가 있는 특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은 개선의 대상이에요. 심지어 카피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서 열람을 할 수도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허락을 받으래. 네. 그거는 사실은 기자단이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사실 그 헌법에 위반되는 어떤 소지가 있는 그런 판결문 공개를 기자단이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뭐 우리 충분히 오늘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계속 눈에 보이는 권력 검찰을 추종한다면 이 언론은 이제 문을 닫아야지. 이제 그리고 새로운 언론으로 리포액트 같은 그런 언론이 뜨게 될 것이다. 리포액트가 뭔지 알아요? 행동주의 언론. 네. 허재영 기자가 이끄는. 내일 국회 미디어. 앞에 필리버스터 뭐 거기 같이 가서 뭐 연설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 개혁과 관련 당연히 기사도 쓰지만 저는 행동할 겁니다. 다만 팩트에 근거해서 많이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궁금한 게 하나 있다면은 그 물에 들어가 있는 사진은 언제쯤 교체를 하실 생각인지. 그리고 한결의 그 법조 강모 기자 송사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번 주에 경찰 출석해서 제가 이제 조사 받거든요. 고소를 하긴 했네? 고소했습니다. 고소했어? 형사에서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그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라 잘못 유죄 판결 받으며 사실 저 정말 건이 다른데, 건이 다른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요인이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에 이게 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근데 물론 건이 다르더라도 판사가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집행유예를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 아무튼 경찰 조사 잘 받고 아유, 다만 아마 뭐 국민이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재영 기자. 아니 근데 검찰은 기소할 것 같아 왠지. 아니 검찰 편 아니야. 아니 근데 그분 기사를 이제 한겨레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넘어가다가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갑툭 튀. 좀 유난히 좀 튀어요. 강툭 튀네, 강툭 튀. 많이 튑니다. 많이 튀고 아무튼 되게 잘 조사받고 네. 네,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기자 네,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허 기자 다시 뛰는군요. 힘내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한겨레는 해주셨어요. 안 보지만 허 기자님은 화이팅. 예, 그렇습니다. 예. 둘 다 보셔야 됩니다. 자,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전 라이트 클럽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허 기자님, 고맙습니다. 우리 정상근 동지 그리고 민동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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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